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연합뉴스TV 제11회 경제포럼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유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포럼은 인구 감소가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당면 과제라는 점을 상기시키고 또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인구 소멸 위기, 한국 경제의 대응 전략은 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 인구 소멸 위기에 대한 구체적인 해안을 얻으실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먼저 연합뉴스TV 대표이사이신 성기홍 사장께서 개회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지금 바로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연합뉴스TV 대표이사 사장 성기용입니다. 연합뉴스TV가 매년 주최하는 경제포럼이 올해로 11회를 맞았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저희 경제포럼에 보내주신 한결같은 관심과 응원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연합뉴스TV 경제포럼은 국내 유수의 경제 전문가 및 지식인들과 함께 대한민국 경제의 중요 어젠다를 분석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지식 교류의 장으로 성장 진화해 왔습니다. 올해 경제포럼은 새로운 10년에 첫걸음을 내딛는다는 점에서 더욱 깊이 있고 내실 있게 준비했습니다. 이 뜻깊은 시작점에 여러분을 모시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지난해 기준 합계 출산율 0.78명, 인구 성장률 마이너스 0.14%라는 참담한 지표가 말해주듯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급속한 인구 감소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올해 2분기에는 합계 출산율이 0.7명으로 낮아져 0.6명대까지 주저앉을 미증유의 위기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지방 소멸을 넘어 대한민국 소멸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포스러울 정도로 가파른 인구 감소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재앙적 상황을 예고합니다. 저출산 심화는 고령화와 맞물려 인구 역피라미드를 형성해 경제 성장의 중추인 노동시장을 와해시키는 트리거가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발생되는 다양한 문제들은 사회적 질서와 인프라를 무너뜨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와 재계에서는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를 만회하기 위한 주 4일제 도입, 이민 확대 등 여러 대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이로 인한 생산성 저하와 사회 갈등 증폭 등 부작용 또한 염두에 둬야 할 것입니다. 이번 포럼이 대한민국 경제가 인구 위기를 극복하고 더욱 내실 있게 성장하는 데 일조할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걸음 해주신 참석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기용 연합뉴스TV 대표이사 사장의 개회사 함께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상황이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셨습니다. 윤재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님의 축사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환영의 박수로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재호 의원입니다. 연합뉴스TV의 11번째 경제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주제가 인구 소멸 문제인데 제가 여름 휴가 때 그 인구의 힘이란 책을 한 권 가져가서 그 책만 읽어봤는데 여러분 그 생각도 저하고 다를 바 없을 겁니다. 인구 위기가 우리나라의 가장 큰 지금 해결해야 될 과제고 해방 이후에 어느 정부를 비롯하고 막론하고 가장 이 답을 못 찾고 실패한 정책이 인구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건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그 미래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조금 답을 찾아야 되고 정부에서도 이 해결하지 못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빨리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정말로 시의적절하고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인구 소멸 위기와 관련된 포럼을 준비해 주신 우리 연합 뉴스 TV의 성기용 사장님을 비롯한 준비하신 모든 분들, 또 발표자들, 토론자들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국회에서도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고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직접 참석하셔서 축하 말씀 전해주신 윤재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박광훈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님께서도 축사를 해주실 예정이었는데요. 역시 갑작스러운 원내 일정으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대신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비서실장을 맡고 계신 민병덕 의원님께서 축사를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민병덕 의원님을 뜨거운 박수로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저는 박광훈 원내대표 비서실장입니다. 민병덕 국회의원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독하겠습니다. 제11회 연합뉴스TV 경제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역은 인구 변화를 가장 직접적이고 전면적이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겪고 있는 현장입니다.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인구 위기의 핵심은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늙어가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방에는 인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구 위기는 기후위기와 함께 대한민국이 직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각 부분에서 다양한 논의와 모색이 활발합니다. 저희 국회도 인구위기 특위를 설치했습니다. 다만 인구위기의 심각성과 시급성에 견주어 볼 때 실질적이고 전면적인 대응은 아직 부족하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 국회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도 인구위기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포럼이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사회의 인구위기 대응을 한 걸음 진전시키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과 토론은 사후에라도 꼭 전해 듣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지방시대위원회 우동기 위원장님께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로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우동기 위원장입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젊은 층이 결혼을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경제적 불안정을 들고 있다고 합니다. 국토의 11%에 불과한 수도권에 50%가 넘는 인구들이 과밀하게 분포되어 있어 젊은 층들은 어려운 수도권 생활을 버티기 위해 결혼도 출산도 기피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는 인구 소멸이라는 절제절명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인구의 극심한 수도권 집중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교육 문제입니다. 대통령께서도 교육개혁 없이는 지역 균형 발전을 이뤄내기 어려우며 지역 균형 발전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지방시대입니다. 대한민국 어디 살아도 차별받지 않고 원하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지방시대위원회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행사를 준비해 주신 연합뉴스TV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뜻깊은 축사 말씀 전해주신 우동기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오세훈 시장님께서 축하 말씀을 영상으로 보내주셨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서울시장 오세훈입니다. 먼저 제11회 경제포럼 개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 출산율이 매년 최저점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2분기에는 전국 출산율이 0.7명까지 떨어지면서 2인구 소멸 1호 국가가 될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인구 소멸의 위기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지금의 저출생 흐름을 막기 위한 정책들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사회 경제적 부담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과감한 주택 공급 정책을 통해서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올해부터 업그레이드된 엄마 아빠 행복 프로젝트 2.0을 통해서 난임 지원과 같은 역점 사업들을 통합하면서 저출생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럼에서 저출생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 경제적 구조 개선뿐만 아니라 이민정책 방향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이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골든타임을 앞둔 현 시점에서 한국 경제의 새로운 기회와 변화를 모색하는 뜻깊은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포럼 개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세훈 시장님께서 행사 축하 말씀 영상으로 전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오후 세션의 첫 번째 순서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인구구조 변화와 인구정책 추진 방향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조규홍 장관님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 일정에도 우리나라 인구 정책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주시고 논의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인구 구조 변화와 인구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저출산 고령화 현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78입니다. 전 세계에서 1이 안 되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출생아 수는 어느 정도 되냐면 약 25만 명 선이 깨졌습니다. 반면에 노인 인구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노인 인구 1000만 시대에 진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후년 25년에는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고령자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구의 5분 중에 1분이 65세 이상 고령자가 되는 것이죠. 최대 노인국이라고 하는 일본도 10년이 걸렸는데 우리나라는 불과 7년 만에 초고령 사회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생산 연령 인구를 볼까요? 생산 연령 인구는 더 충격적입니다. 2020년 3,738만 명에서 2070년에는 1,737명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합니다. 반면에 생산 연령 인구 100명당 노인 부양 인구는 2020년 22명에서 계속 높아져서 2070년에는 101명까지 4.6배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러한 우리 저출산과 고령화의 문제는 우리가 사는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내수시장 축소와 같은 경제적인 분야는 물론이고 사회보험의 지속 가능성 약화, 학령 인구 및 병력 자원 감소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사회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응하는 인구 정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먼저 저출산 정책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출산 정책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이 있어 왔습니다. 일단 목표가 불명확하다. 그리고 제대로 된 평가가 없으니 그것을 평가 결과를 활용해서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 수가 없었다. 그리고 백화점식 과제 나열로 인해서
저출산과 관련성이 적거나 효과성이 낮은 과제를 포함해가지고 예산 규모만 늘렸다라는 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난 3월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통해서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 방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핵심은 저출산과 대응과 효과성과 관련성이 높은 5대 핵심 분야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 5가지 분야는 양육비 부담 경과, 돌봄과 교육, 건강한 임신과 출산, 일, 육아 병행, 주거 안정 등 5가지입니다. 물론 이 5가지를 한다고 해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여기에 집중함으로써 정책의 성과를 높이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가 계속 누적되어 왔기 때문에 일시에 해결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제대로 정책을 추진해야 나가야 됩니다. 미래 준비를 잘 해나가면 저는 위기는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간에서도 많은 아이디어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 이민, 지방 소멸, 고용 연장 등 많은 과제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오늘 포럼을 통해서 논의된다고 하니 참 의미 있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귀중한 정책 제언을 해주시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규형 보건복지부 장관님의 기조연설 지금까지 함께 들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주제 발표 시간인데요. 첫 번째 순서로 김태유 서울대 기술경영경제정책대학원 명예교수님께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책은 있는가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김태유입니다. 오늘 제가 빼앗긴 나라는 되찾을 수 있어도 소멸한 나라는 되찾을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릴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출산율이 떨어져서 인구가 자꾸 줄어서 인구가 없어져서 소멸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전에 인구 피라미드가 역피라미드가 됐을 때 부양할 수 있는 사람은 줄어들고 부양받아야 될 사람은 늘어나서 이 사회가 경제가 붕괴되기 때문에 소멸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인구학자가 이러한 인구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나? 그렇게 인구 문제가 중요한 줄 많은 사람들이 알고 매스컴이 이야기하고 학자들이 발표하고, 그런데 왜 인구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나? 잘못된 가정 때문입니다. 저출산이 문제가 아니라 부양비가 문제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잘못된 진단 때문입니다. 인구라고 하는 문제, 그 잎새와 가지 작은 현상들만 봤지 문명사적 큰 트렌드, 숲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국민 세금을 직접 지원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해 봐야 되겠다. 직접 지원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말씀드릴까 생각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3명이 일해서 1명을 부양하는 시절에서 1명이 일해서 1명을 부양하는 시절로 가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1명이 일해서 3명분의 가치를 창출하고 생산량을 맞추면 되는 겁니다. 그게 가능하냐고요?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여러분, 도식적으로 보여드릴 것 같으면 사람 1명이 인공지능 로봇 2대를 데리고 일하면 되죠. 이게 바로 4차 산업혁명의 성공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성공하면 이 부양비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4차 산업혁명의 진행 속도보다 부양비 악화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죽음의 계곡입니다. 어떻게 이 죽음의 계곡을 벗어나는가? 그래서 제가 새로운 방법을 10수년의 연구 끝에 제안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부양받는 노인 중에는 55세부터 74세까지 장년, 젊고 아직도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일할 수 있는 고령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분들을 부양받는 사람으로부터
부양하는 사람, 경제활동 인구로 바꾸면, 이분들을 같이 일하는 사람으로 바꾸면 3명이 일해서 3명이 1명을 부양하는 사회. 그래서 우리가 이 인구구조 역피라미드의 죽음의 계곡을 우리가 잘 극복해서 넘어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젊은 사람들이 잘할 수 있는 일, 창의적이고 혁신적이고 개념 설계, 디자인 같은 이런 일들을 일모작 직업이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소위 창의력, 계산력, 공간력, 추리력, 패션 감각, 이런 게 뛰어난 젊은 사람들이 잘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나이가 든 사람이 결정지능으로 잘할 수 있는 직업들이 어떤 게 있냐? 전문 서비스, 관리, 행정, 사무, 이런 것들은 경험과 경륜에서 우러나오는 결정지능, 다시 말해서 참을성, 이해력, 판단력, 설득력, 이게 높은 사람들이 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젊었을 때는 일모작 직업을 하고 나이가 들어서 이모작 직업으로 갈아타면 2가지 일을 아주 성공적으로 잘 해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여러분, 60평생, 70평생은 30년 일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균 수명 90세, 100세 시대는 30년 일해서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모작과 이모작 50년을 일하면 된다라는 게 제 연구 결과입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대 이모작 사회는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벗어나기 위한 가장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책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해주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익한 발표해주신 김태유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주제 발표는 전 IOM 이민정책연구원장이셨던 강동관 박사님께서 한국 인구구조 변화와 이민정책 방향을 주제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전 이민정책연구원장 강동관입니다. 저는 앞에 김 교수님께서 내국인에 대한 이모작 얘기를 하셨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인구 구조의 가장, 3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출산과 사망률, 그 다음에 국제적인 이익과 이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제적인 인구의 이익과 전출에 관한 얘기, 이민에 관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이민 정책이란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거예요. 누가 누구를 어떻게 어디에 얼마만큼 데려올 것인가, 유입에 관한 정책. 그리고 데려온 사람과 어떻게 어울려 살 것인가는 사회통합 정책.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행정 조직은 무엇인가, 여기에 관한 것들. 이걸 갖다가 연구하고 정책을 갖다가 하려고 하는 그걸 연구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시고, 그게 정책입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이민자와 더불어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해가는 결정이 바로 이민정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이민자들은 거의 한 249만 명 정도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민자 유입과 관련해서는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이민자를 데려와야 하느냐, 그리고 누구를 데려와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 분들을 갖다가 어떤 지위에, 어떤 산업이나 어떤 직업군에 얼마나 데려올 것인가, 여기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먼저 있어야 되고, 이 유입의 수준을 갖다 결정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럼 데려오기만 하면 끝이 나느냐? 아니죠. 함께 어울려 살아야 됩니다.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어울려 살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유입정책과 사회통합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도입해야 되느냐? 왜? 이민자 유입에 대해서는 국민적 이해와 합의와 이것이 도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민자를 유입하게 되면은 인구 구조에 당연히 우리가 편익이 생길 거고, 생산정대, 고용시장의 미스매치 완화와 생산정대, 소비 및 재정 수입정대, 교육 인프라 효율적 활용 등등등이 있습니다. 물론 그 반대의 비용도 있겠죠. 사회 간접 자본에 대한 혼잡 비용, 공예 비용, 무임 성차 문제, 문화적 갈등, 사회복지 비용, 그 다음에 치안 행정 비용, 이런 등등등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편익과 비용을 갖다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들로부터 어떻게 합의를 갖다가 얻어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누구를 갖다 유입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죠. 정책적, 경제적 기여도가 높고 노동 대체성이 낮고, 노동 대체성이라는 것은 국민 외국인이 들어옴으로 해서 내국인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걸 얘기합니다. 그 대체성이 낮고 체류 관리 및 사회 통합 비용이 낮은 이주자, 이런 이주자를 데려와야만이 우리가 국민적인 이해를 도모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전문 인력과 고급 인재입니다. 그리고 유학생이에요. 유학생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방면에서 편익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학령 인구를 대체하는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데 단순 기능 인력인데, 이러한 여기에 보면 보충성의 원칙, 투명성의 원칙, 시장 수요의 원칙, 단기 순환의 원칙, 차별 원칙, 차별 금지 원칙, 이런 것이 있는데, 이 단순 기능 인력은 우리나라 산업의 진화 과정을 통해서 일부분 도태되기도 해야 되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갈 산업도 있습니다. 전략 산업은 우리가 지켜야 되겠지만은 그것이 아니라면은 한 개의 기업이 있다면은 한 개의 기업이 연착륙하면서 없어지도록 해야 되죠. 외국인들의 저임금에 기대어서 계속 어떻게 기업을 갖다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순 기능 인력에 대해서는 서로 간의 논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정부에서 필요한 전략 기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기업에서는 저임금으로 계속 기업이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방안, 그렇게 하도록 계속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사회 통합을 갖다 추진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앞에 이민자 유입 정책과 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하나의 기구가 필요하다. 인구 구조 개선을 위한 유입 사회 통합 정책은 거버넌스가 효율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사실상 누각이다. 그런 의미에서 빨리 이민청이 설립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뜻깊은 발표해 주신 강동관 박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 주제 발표는 조영택 휴넥 대표이사님께서 정년 연장, 주 4일 근무, 기업은 수용 가능할 것인가? 휴넷 주 4일제 실험 사례를 주제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역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휴넷 대표이사 조영탁입니다. 앞에서 두 분께서 거시적인 부분, 거대 담론을 말씀해 주셨고, 저는 저희 회사 사례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1999년도에 정확히 24년 설립됐으니까 24년이 됐고요. 직원은 500명이 조금 안 되고 매출은 1000억 정도 하는 회사입니다. 저는 창립 초창기 때부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주 5일제가 도입된 게, 대기업부터 도입된 게 2003년, 4년 뭐 이럴 때쯤인 걸로 알고 있는데, 99년 창업하면서부터 주 5일제를 시작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우리가 일을 바라볼 때,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하는 이런 걸 바라볼 때 되게 인풋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오랜 시간 일을 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일은 인풋이 아니라 아웃풋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투입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많이 산출됐느냐라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투입되는 시간보다 집중해서 몰입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0년부터 한 2년 정도 주 4.5일제를 시행을 했고요. 21년 말에 4.5일제를 하면서 저희가 매년 매출액 성장률이 20% 가까이 했기 때문에 이제 주 4일제를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21년 말에 제가 이제 내년 22년 상반기 동안은 주 4일제를 사업부별로 돌려가면서 시범 적용을 하고, 하반기부터는 주 4일제를 본격 시행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실시를 했습니다. 저희가 주 4일제는 매주 금요일 날은 전체가 쉬고, 그리고 연차는 전혀 소진하지 않고, 그러니까 연차가 20개인 사람이 있다 그러면 연 52의 연차가 추가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급여 삭감 전혀 없이 온전한 주 4일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거 실시하고 나서 유럽 쪽에서 시범 적용을 하고 있는 회사들 보니까 대체적으로 주 32시간이 아니고 주 37.5시간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 4일제가 결코 쉽지 않은 주제고,
그렇기 때문에 시범 적용 같은 걸 통해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낫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몇몇 분들이 주사일제 굉장히 위험한 건데 어떻게 이렇게 리스크 테이킹을 했느냐, 어떻게 용기를 내서 과감하게 실천을 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이제 이걸 단순화시켜서 주사일제가 가져오는 단점과 주사일제가 가져오는 긍정적인 요소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단점은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는 직원을 20%를 더 뽑아야 되는, 20% 더 뽑아야 한다는 얘기는 급여가 20% 더 늘어날 수 있는 이제 위험이 있는 거고요. 이것도 상세히 뜯어보니까 직원들 중에서 15%는 리더급인데 주사일제를 한다고 해서 리더급을 더 뽑을 리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차지하는 급여가 한 30% 가까이 되기 때문에 한 30%는 세이브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하다 보니까 실제로 주사일제 한다고 해서 더 뽑아야 되는 부서는 전화 받는, 그러니까 시간하고 업무량이 절대적으로 비례하는 부서만 뽑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 최대 20%의 인건비 증대 요인이 발생하지만 실질적으로는 5% 정도의 비용으로 커버 가능할 거다. 당시에 저희가 연간 인건비가 한 300억 정도 됐었는데 최대한 15억 정도 부담을 하면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부작용은 다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대신 긍정적인 요소는 당연하게 직원의 행복도, 몰입도 높아지고 생산성도 높일 수 있다고 봤고요. 회사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고 따라서 채용 경쟁률이 올라가고 퇴사율도 감소할 것이다 라는 이런 부분들을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저희 회사 입장에서 부작용보다 긍정적인 요소가 훨씬 높다라고 판단해서 과감하게 실시하게 됐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게 가짜 노동입니다. 실제로는 일을 투입을 하고 컴퓨터 앞에 앉아는 있지만 그게 전혀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는 가짜 노동을 저희가 찾아서 없애자.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떤 부가가치가 있는지를 끊임없이 묻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슨 부가가치가 있지? 그래서 부가가치가 없으면 과감하게 하지 않는 그런 가짜 노동을 없애는 일들도 많이 했고요.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거, 그리고 시스템에 투자하는 것들, 그리고 RPA,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그러니까 사무 자동화를 로봇을 통해서 하는 거, 그리고 챗GPT가 나와서 인공지능 챗GPT를 많이 활용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많이 이제 1년 동안 했었고요. 참고로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주 5일제가 최초로 시작된 게 1907년도에 독일의 보쉬 그 부품 회사 보쉬에서 1907년도에 그 주 5일제를 시작을 했고요. 우리나라의 2000년대 초반에 이게 법제화가 됐기 때문에 100년 정도 걸린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에서 그런 여건이 되거나 그 주 4일제라는 것을 우리 회사의 경쟁력의 요인으로 생각하고 그걸 잘 꾸려나갈 수 있는 회사들 먼저 실시하고 그런 회사가 점점 많아져서, 그리고 이제 그 인공지능이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의해서 사람들이 허드레한 일을 많이 안 해도 될 때쯤이 되면 점차적으로 주 4일제가 법제화되는 그런 순서를 밟아가는 게 옳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흥미로운 주제로 발표해 주신 조영탁 휴넷 대표이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번 순서는 특별 세션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 경제 포럼을 위해서 정말 먼 걸음 해주신 네 분의 지자체장을 모셨습니다. 먼저 경기도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죠. 경기도 광주의 정책 성공 사례입니다. 방세환 경기 광주시장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광주시장 방세환입니다. 오늘 제11회 경제포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또 이런 또 발표에 또 기회를 주신 우리 송기용 사장님 감사합니다. 저희 광주시는 예로부터 역사가 지금 1083년이 공식적으로 지난 그런 도시입니다. 소위 말하면 그 서울에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그리고 이제 경기도의 성남시, 하남시, 그러니까 다 광주 땅이었는데 다 내주고 이제 광주 군에서 이제 광주시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의 역사성을 또 갖고 있다는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희는 좀 광주시가 인구는 상당히 늘고 있는데 좀 아이러니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광주시는 2003년도에 시가 됐고 그때가 19만 8천이었는데 그 10년 단위로 해서 10만씩 늘어나서 현재는 40만이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광주시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도농복합시 형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소멸 지역에는 노인 인구가 많고 또 이런 그 동지역에는 이제 청년 인구들이 많은 그런 현상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요인 중에 하나는 이제 광주시가 인구 증가의 한계라고도 하지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발목을 잡는 요인들은 규제 제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규제와 관련돼 있는 제도를 좀 정비를 해야 된다. 이러고 중앙정부하고 계속 이제 싸움을 하고 있는데 앞에 보였듯이 그 뜻이 우리가 이제 수도권 정비 계획법상의 이제 자연포종 고정이라는 게 전 지역이고 또 그 환경법상의 이제 특별대책 지역이 전 지역이고 또 거기에 무슨 뭐 개발 제한 구역 뭐 등등등 해가지고 지금 거미줄 같이 규제가 엉켜 있습니다. 근데 이 규제가 뭐냐면 그 이상은 못하게 막아놓는 부분이 있잖아요. 수도권 정비 계획법도 심의 대상이 뭐 6만 해배. 그러니까 그런 걸 정해놓고 했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계획 개발을 해서 소위 말하면 지금 이제 오염총량 관리제라는 걸 해서 지구단위라는 제도를 통해서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것도 단일 면적이라는 거죠. 이제 아파트 소위 말하면 아파트가 단지 내에서만 어떤 그런 그 주민 편의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가능하지 그 밖에는 그런 것이 안 돼 있다. 이런 또 한계성. 또 하나는 그 관련법들을 피해서 빌라라고 그러죠. 그래서 광주에 좀 그런 오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빌라들을 이제 규제구모 미만의 그런 빌라라든가 이런 자연증가분을 좀 많이 이제 그런 것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인프라가 쫓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공장 같은 경우에도 아까들 말씀하셨지만 이게 우리는 대규모 공장이라든가 그런 거 사업체 있잖아요. 그룹 차원의 사업체를 유치를 못해요. 왜냐하면 관련법에 그게 다 막고 있기 때문에 대학도 못 들어와. 인구 소멸이라고 하는데 제가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광주시가 축소판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듭니다. 동지역은 과밀화가 돼 있고 그리고 면 지역은 또 지금 소멸 학교까지 소멸학교 소멸 인구 이런 그 취급을 받는 그런 입장이고 지금 거기서 그래서 그런 어떤 인구 증가 계획에 대한 아젠다를 지금 그 해당 면에다가 지시를 하고 이런 상황이라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광주시에 대한 이런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강세환 경기 광주시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은 순천만 습지가 유명한 아름다운 도시죠. 멀리서 오셨습니다. 노관규 순천시장님입니다. 저는 옷차림을 이렇게 하고 온 이유가 지금 우리가 정원박람회가 계속 중이고 제가 정원에서 일하는 가드너이기 때문에 이렇게 왔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좀 보시겠습니다. 예. 보신 장면 중에 순천이 아닌 곳이 한 군데 있거든요. 어딘 것 같습니까? 뉴욕의 센트럴 파크입니다. 예, 다 비슷하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보셨던 저 아름다운 그림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온전하게 남아있는 순천만 연안습지입니다. 순천은 단순하게 생태만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멸종위기종인 흑두루미 한 종을 지켜낸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도시는 필연적으로 이 경제의 엔진과 문화예술의 총체 역할을 하면서 공짜로 인간들에게 이 두 가지를 준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요즘에 늘 뉴스나
여러 군데서 보듯이 갑자기 아무 이해관계 없는데 사람들이 와서 아무 데서나 사람을 찌르고 그렇게 해서 많은 인명이 살상되고 하는 일들이 굉장히 일상적으로 일어납니다. 바로 도시는 이 두 가지에 대한 혜택을 주면서 정신적인 것과 육체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을 우리에게 짐을 지워줍니다. 순천은 보시는 천혜의 연안습지 순천만 때문에 생태를 기반으로 도시 전략을 세웠습니다. 사실은 생태를 전략으로 도시 전략을 세우면 사람들은 생태는 뭘 못하게 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생태가 경제를 견인한다는 것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입증을 해 주어야만이 이 정책을 끌고 나갈 수 있었는데, 저희들은 2006년도에 순천만에 그 당시에 167마리의 흑두루미가 왔는데 이들을 위해서 논바닥에 있는 전봇대 282개를 뽑았습니다. 이거는 세계에서도 처음 있는 일이고 이것 때문에 제가 남사로 총회 가서 연설도 하고 그랬는데요. 이제 우리가 보존하고자 하는 순천만이 늘어나는 관광객과 또 차량들 때문에 오히려 망가지는 이 모순적인 상황에 직면해서 우리 순천은 절대 보존 구간, 완충 구간, 전이 구간, 도심 구간으로 전체적으로 분할을 해서 바로 이 전이 공간에 에코벨트를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2013년에 했던 정원박람회는 정원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저 에코벨트 60만 평을 축소한, 계획은 그렇게 했지만 35만 평에 바로 외국의 정원을 모방해서 만드는 박람회를 치러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대한민국에 완전한 정책적인 변화를 줄 수밖에 없는 정도의 충격을 줬습니다. 그로부터 10년 후에 지금 정원박람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서해안 벨트를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 시장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제 수도권 벨트의 이 많은 문제들을 어디서 나누어질 것인가, 지도를 아무리 보더라도 남해안 벨트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부산에서 목포까지 긴 벨트가 남해안 벨트입니다. 그 가운데 순천과 여수와 광양과 고흥과 남해와 하동, 그리고 보선, 구례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남해안 벨트가 결국은 대한민국의 모든 짐을 나누어 줄 수 있는 허브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문화 콘텐츠 사업에 박람회가 끝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정원박람회 10월 말까지입니다. 꼭 한번 오셔서 대한민국 도시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이제 유럽을 가지 않더라도, 선진국을 가지 않더라도 그보다 더 잘 만드는 정원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걸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노관규 순천시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순서는 밀양입니다. 밀양은 영화나 아리랑으로도 유명하지만 또 밀양 팔경이 있는데요. 여행지로도 아주 좋은 곳입니다. 박일호 밀양시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들 밀양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보면 좀 특색이 있는 것 같아요. 수도권하고 조금 떨어져 있고, 저희들은 10만밖에 되지 않는 도시고, 또 농촌 도시고, 이렇게 내세울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오히려 차별화된 우리 밀양이 오히려 경남의 또는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 도시를 대표하는 도시 될 수 있지 않냐, 그런 생각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잘한다고 오늘 저희 밀양시에 온 거 아니고 고군분투하고 있는 밀양이 이렇게 방향을 찾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뭐 현황하고 3대 중점 추진 방향을 중심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뭐 잘 아시는 대로 우리 밀양이 부산, 울산, 창원, 대구 중간에 있어서 한때는 20만이 넘었습니다만 지금 10만을 살짝 넘고 있습니다. 청년도 줄어들고, 그리고 또 노인은 많아지고, 자연 감소는 극단적으로 표현해드리면 한 330명 태어나는데 1,300명 이상이 돌아가시고 계세요. 1,000명이 적자입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은 도시의 경쟁력을 높여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대도시보다 밀양이 살기 좋으면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성장 동력 중심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밀양시 같은 경우에는 나노 융합 국가 산단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내년 5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나노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 산단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농업도시인 밀양이 농업으로는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없다. 청년을 키핑할 수 없다는 한계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방법이 뭐냐? 결국은 산업이 제대로 갖추어져야 된다.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저희들이 나눔국가 산단이 성공적으로 준비되고 있고 또 고용을 이렇게 창출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밀양이 농업을 전통적인 농업으로는 해결하지 못한다. 미래 농업을 만들어야 된다 하고 저희들이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6차 산업이고요. 그리고 물산이고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와 함께 스마트팜 혁신밸리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밀양에 농어촌 관광 휴양 단지를 만듭니다. 밀양시가 직접 만듭니다. 별짓을 다 합니다. 먹고 살려고. 여러분, 일반적으로 관광단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만듭니다. 우리나라 농어촌 정비법이 있는데요. 그 정비법에 따라서 최초로 만드는 관광단지입니다. 전체 28만 평 규모입니다.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농촌 테마, 농축임산물 판매센터, 대한민국 최초로 요가센터, 야구장 4개, 축구장 하나의 스포츠파크, 그다음 대한민국 최초의 반려동물 지원센터, 농림부가 최초로 지원하는 반려동물 지원센터를 밀양만 주기 그러니까 밀양, 광주, 대전에 주었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 지원센터 지어지고요. 그다음에 환경부의 생태관광센터, 고산섭지센터 이렇게 7개의 공공시설을 같이 집어넣어서 단일 테마가 아니라 복합 테마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테마가 아니고 다양한 테마를 통해서 많은 시설을 짓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지방의 다양성을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들을 정부가 계속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포기해서도 안 된다.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 모든 지식 수준이나 국민들 수준이 높기 때문에 논의를 해가면서 지역이 더욱 발전하고 또는 서울이 아니면 미래의 농업이 밀양에서 꽃피우면서 대한민국 경제를 또다시 반도체처럼 끌어갈 수 있는 날을 만들어 가야 된다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여태까지 밀양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인호 밀양시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특별 세션 마지막 지역은 원주입니다. 강원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성공적으로 정책을 이끌고 계신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인사 올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에서 왔습니다. 원주시장 원광수입니다. 저희 원주시는 앞서 이렇게 소개를 잘 해주셨는데 인구가 지금 36만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원특별자치도의 빅3라 해서 춘천, 원주, 강릉 이렇게 세 개 도시를 꼽는데 그 중에 이제 원주가 가장 많고 그렇지만은 강원도 전체가 가지고 있는 인구가 150만입니다. 그래서 전체 대한민국 인구의 3% 정도 비율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나 뭐 정치적으로나 그 역량이 대한민국 전체 이렇게 수준으로 놓고 보면은 굉장히 좀 미진한 게 사실입니다. 원주는 고속도로 3개, 철도 3개가 겹칩니다. 그리고 공항도 있고 그래서 청량리에서 KTX 타고 오면 45분이면 원주로 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수서나 이쪽에서 오는 전철이나 이게 27년에 GTX하고 해서 전부 이제 원주로 연결되는데 그러면 50분대 시간 생활권이 만들어집니다. 원주는 최근 15년 동안 산업단지 공사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작년 취임한 후에 산업단지를 공단을 만들어야 된다 해서 작업을 해서 1년 가까이 해서 작업을 해서 이번 달 말에 공사를 합니다. 공단을 확보하는 작업을. 이게 15년 만입니다. 경제도시를 지금 나가는데 저희는 지금 미래 새로운 먹거리를 당연히 지금 반도체와 디지털 헬스케어, 바이오, 첨단 국방산업, 2차전지, 미래차 드론. 그러니까 돈 되는 건 저희 다 합니다. 그러니까 저게 수도권과 가깝다는 이점을 충분히 살려서 더 이상 저희가 그냥 가만히 교통이 워낙 좋으니까 인구가 조금씩 늘어나는 거에 만족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기업 유치를 적극적으로 하자, 경제를 일으키자 그 뜻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교육센터를 저기 뭐냐면은 작년 12월에 국비 200억을 확보하는데 성공했고 공공형 반도체 인력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회사 뭐 삼성이나 이런 분들 만나 보면 사람 구하는 게 제일 어렵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럼 직접 가르쳐서 양산을 하겠다 그 뜻입니다. 그다음에 강원도에 있는 7개 대학의 반도체 학과가 전부 연계해서 공유대학. 그래서 1만 명을 앞으로 반도체 전문 인력으로 양성을 하겠다. 그리고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 또 AI 반도체 양성센터. 저것은 이번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지금 정부 예산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원주는 이제 군사도시로 기억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군사도시란 이미지를 첨단 과학 국방도시로 양성을 하자. 근데 사실은 무기는 지금 창원 같은 데서 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저희가 손을 못 대고 국방 바이오, 국방 식품 이런 쪽에 집중해서 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는 자치단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모색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 역시 경제가 뒷받침이 안 되면 모든 것이 다 공연불이다. 그래서 우선은 재화를 지역으로 집중시키고 그 재화를 바탕으로 해서 그 지역만의 어떤 복지 정책, 출산 정책, 인구 증가 정책을 수립하면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씀 들어줘서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이 뜻깊은 행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건승하십시오. 네, 좋은 말씀 해주신 원강수 원주시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